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무려 3%나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은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하니까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여러 종목들이 많은 공매도 거래도 많았고 낙폭 크게 나오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이게 좀 내성이 생겨야 되겠어요. 계속 저희가 경험은 하고 체험은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흔들릴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체력과 조금의 배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충격을 우려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또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나라가 관세 충격을 우려하는 거와 좀 맞닿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자립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과제를 던져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어제 충격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차라리 많이 이렇게 조정받은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시장이 돌려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싱크풀 보시면 분위기 아시겠죠? 어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온통 파랬는데 오늘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상승. 어제 낙폭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의 시장 분위기, 첫날이었지만 그 다음 오늘 이틀째 됐을 때 어디가 공매도의 피해를 덜 받고 어디가 공매도의 타겟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조선 방산주들이 잘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의 타겟, 아직까지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주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겠죠. 이것이 함께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조선 방산주가 하나그룹주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로템, 한국항공, 우주도 올라가고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도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주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오늘 상황을 봤을 땐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또 많이 빠졌는데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관세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여러 업종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역시 연관되어 있는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D-1일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 미국 시간으로 1일 밤이나 2일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 관세에 관련된 계획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비하는 시장의 오늘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곧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가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좋습니다. 화장품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들이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더 많이 미국으로 수출됐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아까 남북 경협 뭐 철도와도 좀 연관되어 있으니까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임플란트가 오늘 오랜만에 이 테마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 이 덴티움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덴티움의 지분을 좀 매입했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덴티움에게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죠. 이러면 또 경영권 분쟁 작년에 기억하시죠? 올해도 뭐 그랬지만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오면 주가 굉장히 많이 치솟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임플란트 안에서도 덴티움의 주가는 조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하나씩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한화그룹주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에서도 벗어나 있고 공매도가 시작됐는데도 공매도의 타겟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한화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유증을 3조 6천억 원이나 엄청나게 하는 것,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수금해서 투자하고 경영권 승계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그룹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심에 대해서 지금 정면 돌파, 돌직구로 다 해결책을 마련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또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이 세 아들에게 주식회사 하나의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승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 그리고 동원, 동성, 이남, 삼남에게 각각 3.23%씩 나눠주기로, 증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증여하게 나게 되면은 김승현 회장의 하나의 지분율이 11.33%가 되고 김동관 부회장은 9.77%,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5.37%가 됩니다. 하나 주식회사 하나의 이 지분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이 삼남들이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이 세 아들이 100%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화에너지와 주식회사 하나를 합병하는 그런 경영권 승계 구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의 그리고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지금 김승현 회장이 이 한화의 지분을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증여해 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한화에너지의 주가는 높이고 상장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주식회사 한화는, 지주사 한화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이 승계 작업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도 주식회사 하나, 주 하나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지분을 승계를 하고 이러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줄이지 않고 주가가 높아 있는 상황에서 그냥 증여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상황이고 경영권 승계에서도 꼼수를 피지 않겠다라는 사인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상증자도 하고 또 다른 투자,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본도 투입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주식회사 하나, 주 하나도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주들 오늘 얼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데 오늘 상승폭 꽤 괜찮고요. 8% 가까운 상승세를 현재도 유지하면서 44,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적인 부분 한번 궁금해서 봤더니 외국인은 어제 잠시 매도였지만 최근 한화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쫙 붙었거든요. 그런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와 같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4% 상승하면서 65만 5천 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세트레가에는 10거래 연속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1%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43,750원 선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뭔가를 이제 장비 쪽에 납품하는 하나 시스템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장갑차입니다. 장비를 납품하고 한 1,500원 규모니까 이거는 참고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좀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모습. 현재 주가는 33,6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의 최근 폴란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해군,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8조 원 규모의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하나 오션의 여러 가지 이벤트 앞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슈 2.8% 어제 상승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있습니다. 69,000원 선 보여주고 있는 하나그룹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으니까 이후 오후장까지 그 세력이 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구체적인 계획안, 밑그림이 공개가 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백악관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EU, 유럽에서 50% 유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 일본의 쌀에 700%의 관세를 매기는 것, 또 인도의 농산물 관세 100%, 캐나다에서 버터, 치즈의 관세를 300%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이라고 콕콕 집어가면서 얘기를 했고,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없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일단은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미 관세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는 고율 관세보다는 미국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인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또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설치를 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는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명목상으로는 투자를 원활하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뜯어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법을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조금 재협상.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협상하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의 이 구체적인 관세와 관련된 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받을지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소통을 뭔가 할 것이다. 지금 이미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북 관련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펼쳐지게 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와 관련해서 대비책이 필요한 종목들 주가의 흐름 알아보시죠. 어제 대부분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 오늘 반등하는 모습 일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1.7만 주 정도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다만 이제 SK하이닉스는 7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원래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삼성전자 목표주가 6만 5천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한 그런 이슈도 함께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 상승하면서 19만 3천 원 선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반등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6만 원 밑,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역시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에서 좀 빼고 기관에서 더하는 수급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희비는 교체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제철이 6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1% 약세.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리포트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에서는 신규 매수 리포트를 내놨고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도 그러니까 부진하라는 거는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에 대해서 턴 어라운드 할 만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고 미국 쪽의 제철소 건설 관련 이슈로 큰 투자 부담은 아닐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요소도 잘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2.8% 상승하면서 17만 3,9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타격, 우려감이 있지만 미국의 판매 예정된 제품에 한해서 9개월간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흐름들 언급되고 있으니까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세 관련주 대부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재개됐던 공매도 전면적인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자, 재개하자마자 공매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매도를 때리는 세력들이 어제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공매도가 재개 과열됐던 종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매도의 패턴을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공매도 재개 하루 만에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지정됐습니다. 코스피에서 14개, 코스닥에서 29개. 이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43개 정도의 종목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근데 공매도 금지된 종목 중에 우리가 잘 알고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의 코스피에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엔캠, 폴라리스 오피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번 달에는 공매도의 당일에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20% 이상이면은 이번 달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하루는 공매도가 금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일 또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첫날 거래 공매도 재개 첫날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공매도의 타겟이 됐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꽤나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공매도의 타겟이 됐고 오늘 SK하이닉스는 반등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미스가 나고 있고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겠고 역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플랜을 짤까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방산 조선같이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공매도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공매도를 한 번 더 가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을 지금 공매도 세력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조선방사는 잘 가는데 2차 전지는 오늘도 상승에 미미하거나 약보합권 수준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매도의 타겟 물론 조선방산이 계속 간다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다음 공매도 타겟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와 관련된 종목들 마지막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눈에 딱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카카오 3% 반등을 하면서 4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카카오와 더불어서 HD현대일렉트릭도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2% 반등 나와주면서 30만 원 선 바짝 붙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L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당사가 실적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좀 살펴볼 거는 관세 영향에서는 일정 부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한미 반도체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하는데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1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둔화된 흐름들이 나왔고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 세미텍이 SK 하이닉스 HBM 장비 부품 공급 계약 소식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독점적인 지위를 워낙 오랫동안 누려왔잖아요. 이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감 그런 부분에 최근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 반등 나왔지만 반등의 폭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는 68,700원 되겠습니다. 테크윙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네요. 4.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주 어제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오늘 일정 부분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눈에 띄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공매도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시죠.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요. 시장에 대한 거, 종목에 대한 거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시장이 정말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반발 매수세가 다소 유입되는 모습인데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가장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의 단기간의 반등에 지나지 않을지 혹은 앞으로의 추세적인 반등일지는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미국 증시 하락이 좀 더 두드러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정책이죠. 근데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최근에 이 미국 S&P 기준으로 2022년도 1분기 낙폭이 22년도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2월 말 이후에 딱 한 달 정도 만에 5조 원 달러 규모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로 대폭락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 내일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소멸로 일정 부분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카드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더불어서 물가 인상이라는 그 우려감, 스태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이 우려감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이어갔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에 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마찬가지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여지게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협상과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병행해 나가면서 균형 잡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낙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 거래일이죠. SK 하이닉스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 24% 거래량의 23%에 대한 12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공매도로 쏟아져 내리면서 전 거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최근에 이 하락은 이 코스피 PBR 기준으로 금융위기 수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이 국내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장중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락폭을 보시면 2024년도 12월 9일과 2025년도 2월 19일 저점과 고점을 확인했을 때 이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0.618까지 정확하게 내려오고 나서 이 보라색 선이죠. 2480선을 종가선으로 마무리를 져줬고요. 이 라인대가 2025년도 1월 8일 시가입니다. 전 저점,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1.6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되돌림의 흐름에서 상승폭의 절반 부분을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오늘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정해지겠지만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호관세가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의 급락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호관세가 막상 부과가 됐을 때에는 불확실성 리스크 소멸로 인해서 단기간의 하락폭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80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추세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지표에서 실적으로 이제 온기가 이동을 하는 관심이 집중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았을 때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제 크게 흔들렸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오늘 유입되고 있고 어쨌든 간 이 관세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오던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늘 장에 주목하고 계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해 주신 게 조선입니다. 어쨌든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섹터를 좀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이고요. 네. 최근에 미국에서 자국 항구에 이제 입항하는 중국 선박과 선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조선업종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수혜를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엑손 모빌이 이 중국에 발주했던 LNG 벙커린 선박을 두 척 건조를 취소를 했죠. 첫 주문 취소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2023년도 기준에 글로벌 선박 인도량의 51% 절반 이상이 바로 중국산인데 이제는 이 미국에서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사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LNG 그 벙커리선이 중국과 한국만 건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LNG 벙커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하는 흐름들,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련주는 제가 최종 여러분께 공략주까지 해서 조선 종목만 두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3조 6천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에 대해서 동시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미국의 MRO 사업이죠. 미국의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건 지금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2025년도 2월 달 저점이죠. 바로 69,900원에서 7만 원 라인대 이 구간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이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2025년도 3월 25일 날 이탈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3%대까지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7만 원 라인대를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조금은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눌림폭도 다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선과 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공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65,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가격 전략 충분히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단에 보이는 60일선, 이 초록색 선입니다. 60일선에서 과거에 큰 상승폭에 이어서 61선 첫 터치했을 때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되돌림의 자리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전 거래를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이 성공했다 보니까 64,000원에서 65,0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라인대 참고를 해보시고 손절 라인대는 마이너스 2% 짧게 잡고 64,000원에서 65,000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하나오션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도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조선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가 파트너님한테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요. 오늘 해운주들도 좀 괜찮거든요. HMM도 잘 가고 이러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에 대해 선박뿐만 아니라 네. 해상 운송 운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국내 이제 해운사들 특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더 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운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는 그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섹터가 AI 로봇과 관련된 건데요. AI 로봇을 선정하신 이유, 오늘 두 번째 섹터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네. 미국 전역에 이 1조 달러 하나로 약 1,400억 원 규모를 400조 투자를 해서 이 AI 기술을 완전 자동화된 산업 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최근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작동하는 다크 팩토리, 이 다크 팩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다크 팩토리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로봇만으로 진행이 됐을 때 조명까지 켤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 다크 팩토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손정희 회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AI 로봇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은 바로 시메스입니다. 이 시메스가 최근에 협력사 쿠팡이 2026년도까지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국의 물류센터를 확장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쿠팡의 AI 지능형 물류 로봇을 추가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시메스이기 때문에 시메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 상승 랠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나서 최근에 2025년도 2월 18일 이후부터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흐름이 이어졌죠. 자, 보시면 2025년도 2월 달부터의 고점 낮추는 이런 하락 추세, 1차 하락 추세에 이어서 2차 하락 추세까지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요 지지 라인대에서 2025년도 2024년도 12월 30일 장중 17%대까지 급등했던 시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그어보면 전 거래일 날 정확하게 반등을 만들어내는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오늘 장중에 4% 이상의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도 충분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21,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약손실권, 약손절 기준 잡고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AI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셨고 관련 종목으로 CMS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차트까지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섹터는 금입니다. 이렇게 위험 자산 변동성을 위해서 이원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상방을 열어두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특히 금이 금뿐만 아니라 은 같은 이제 위험 자산에서 넘어오는 회피하는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만 하더라도 무려 18.4%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회피 물량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 자체는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엘컴텍인데 엘컴텍 말고 좀 더 중소형주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장 유명한 종목 말고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IT센입니다. 이 IT센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한국금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서 금거래량이 확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IT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2025년도 2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5,800원 라인대를 단 한 번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 장세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5,800원 손절 라인대 기준 잡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네, 오늘 IT센을 금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한국금거래소를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가격이 더 붙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 금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금 가격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 한번 짚어보죠. 오늘 어떠한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의 공략주는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22시 마켓 위너 시간에서 최종 위너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을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조 원 규모의 셔틀 탱커를 수주를 했는데 이 규모가 중국 조선소로 분산될 것까지 모두 다 수주를 따냈죠.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 FLNG 제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양 이제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개시가 되면 독자적인 수주 경쟁력으로 매출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이 종목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나온 라인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입니다. 2025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12월 달에 상승 파동의 고점 부근인 바로 13,600원에서 13,700원 라인대인데 전거래 시장이 무너지면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훼손을 시켰지만 바로 오늘 장중 4에서 4.6%대까지 강한 상승세로 바로 탈환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세 지금 구간에서 13,6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공략주로 선정을 했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14,800원, 손절가 12,500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삼성중공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선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오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그런데 그가 구상하는 위대한 미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다시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죠. 그리고 취임 이후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린란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외교권과 국방은 덴마크 정부가, 나머지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갖고 있죠. 그린란드는 영토의 80%가 얼음으로 이뤄진 북극권의 외진 땅인데요. 이런 땅을 왜 미국이 갖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시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들 국가가 해로를 이용해 대서양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어를 위한 길목이 되는 것이죠. 현재도 미국은 군사방위 조약을 맺고 그린란드에 공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해 중간을 관통하는 횡단회로가 그린란드의 동쪽 해안을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회로를 미국이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 북미, 유럽을 오갈 수 있는 북극 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앞서 빙하가 녹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대한 빙하 때문에 채굴이 쉽지 않았던 자원들은 이제 점점 채굴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13%가량의 석유, 30%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히토류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히토류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는데요. 집권 2기인 지금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I've been told that for a long time, long before I even ran. I mean,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long time. But if they do, they should give it up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I'm talking about protecting the free world.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아들 트럼프 주니어를 전용기로 그린란드에 보내 마치 무력 시위라도 하듯이 메이 부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무태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곧바로 반발했고요.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독일, 프랑스 등의 덴마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태도에 유럽연합 또한 그린란드 내 병력 주둔을 언급하면서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 또 우리 시장을 가장 또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이 지금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오는 4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이 시간쯤이면 이제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며칠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123일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이 123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도 이번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4월 3일 오전 4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와 외에도 지금 오늘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조금 전에 또 연금 개혁안은 공포를 냈고요.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면서 상법 개정안, 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가들이 많이 바랬었던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발의를 해서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역시 상승 전환하면서 0.4%대 상승으로 출발을 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경제계에서 최근에 또 어떤 이슈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세현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동안에 또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요즘 시장이 너무나 이슈가 많아요.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진짜 길거리에서도 체감을 하는데 이런 뉴스나 경제계 쪽에서 시장에서 이야기, 기업 회생 신청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올 들어서만 해도 홈플러스 대표적으로 있었고 네. 벽산 엔지니어링 같은 건설들도 그쵸. 이제 줄줄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어제 또 우리 아마 광고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발란이라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기업 회생 발란. 신청을 네. 했죠. 이 발란이라는 기업이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명품을 온라인에서 그쵸. 판매하는 플랫폼 명품 업체예요. 플랫폼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명품은 면세점에서 사거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백화점, 보통 사왔었는데 그런 편견을 깨고 이제 온라인에서 유통을 시도한 업체거든요. 그 광고 문구가 이랬었어요.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 약간 이런 문구였는데 네, 그렇죠. 백화점보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좀 판매한다라는 면에서 젊은 층들한테도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가 해외 병행 수입 상품을 판매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명품의 본사가 있고 그쵸, 본사와 우리나라의 유통업체가 이제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제 정식 루트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정부가 이 수입공 상품의 이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1995년부터 허용을 한 건데 본사와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그 유통 경로 외에도 현지 판매 딜러들한테 이제 물건을 사와서 정식 수입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마진을 덜 붙이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백화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 수입한 제품들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자 이런 그쵸. 식으로 이제 시작된 건데 반란에서 판매한 명품들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들이 이제 병행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면 중개 수수료를 반란이 챙겨요. 그래서 그쵸. 반란의 매출은 이제 수수료 수입이 수수료 대부분이었는데, 수익이었던 거죠, 반란은. 그렇죠. 이게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 2019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처음 이제 발생이 되고 2020년부터 2020 본격화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밖에 못 나가고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오프라인 쇼핑이 그쵸, 안 되고 네.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커머스 산업이 그때 훅 컸는데.
그러면서 뭐 비대면 소비가 들고 명품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 패턴이 좀 이제 그쵸. 요 코로나19로 그때 이제 정책이 막 되기 시작한 주식이나 거죠. 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쵸. 밖에는 못 맞아요. 나가니까 돈은 네. 어디다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러면서 뭐 명품을 온라인으로 산다 맞아요. 이런 이 그쵸. 유행이 엄청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명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 뭐 반란만 있었던 건 아닌데 그쵸. 반란이 그래도 우리가 차별화한 뭐 점이다라고 내세웠던 게 그 물류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서 해외 현지 부티크가 직접 이제 국제 배송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이런 이제 정책을 좀 썼었고 네네. 그래서 뭐 배송비가 좀 상당하게 했습니다. 뭐 8만 원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세일 정책도 엄청 많이 했었고 뭐 구매 보장 정책이라든가 뭐 이래서 초반에는 약간 명품 계급 쿠팡이다 이런 별명도 좀 있긴 그쵸,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를 보면 2021년에 월 거래액 572억 원 찍었고요. 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00만 명에 달했고 네. 월 신규 앱 다운로드 건수가 막 40만 건 이랬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유통 서비스 앱 중에서 이때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그랬죠. 나름 이제 다크호스로 이렇게 떠오른 곳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명품 플랫폼 수요가 줄었다는 그쵸. 게 이제 이 지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시작이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너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게 마케팅만, 뭐 네, 결국은 그렇죠. 독이 됐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세 군데가 있거든요. 머스트하고 트렌비 그래서 반란 이래서 머트발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됐었는데 이런 데들하고 이제 사실 치킨 게임처럼 경쟁을 많이 한 거죠. 아. 그래서 심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할인 쿠폰도 엄청 뿌리고 뭐 사실 이 모델이 톱배우였던 김혜수 씨였는데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저 배우 모델료도 엄청 썼겠네. 이런 발란이 생각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네, 진짜 그렇죠.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실제로 2021년에 보면 광고 선전비가 한 190억 원 정도였고 2022년에는 네. 385억 원을 썼었어요. 어휴. 근데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 매출 성장세를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때 뭐 20% 30% 할인해주는 쿠폰도 엄청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이제 수익성은 계속 악화가 됐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이제 적자가 아이고, 누적이 된 게 그랬군요. 한 총 700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7억 원,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동성이 이제 말라갔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업 회생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자, 물론 뭐 반란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고, 뭐 명품 소비가 뭐 경기가 지금 또 위축되고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명품을 원하는 수요도 줄어든 뭐 그런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반란이 갑작스럽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지금 잠식되고 있었지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명품 플랫폼의 핵심은 이 명품이라는 게 비싸고 네.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렇죠. 하는 건데 반란에서 근데 이런 게 또 가품 논란 이런 것도 네, 있었어요. 이런 것도 좀 약간 신뢰성에 타격을 줬던 것 자, 같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병행 수입품을 살 때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살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가품이 아닐까. 그쵸, 우리가 소위 예. 말하는 이제 짝퉁 논란인 건데 반란은 그 마케팅할 때 100% 정품입니다. 우리가 보장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가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5월에 나이키 에어조던 이제 뭐 스캇 한정판이라고 사실 네, 저는 그쵸. 신발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한정판이라서 비싼 제품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175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그 똑같은 모델을 이 소비자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송된 이 제품을 보고 이제 비교해봤나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비교를 해보니까 아. 뭐가 좀 차이가 난다. 가품인 것 오. 같다라고 이제 그 운동화 매니아들이 올리는 그쵸, 그쵸. 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글을 올려서 이걸 한국 명품 감정원에 검수를 이제 부탁을 했더니 오. 가품을 판정이 아이고.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이 기존의 결제권을 100% 환불을 해주고 이제 구매한 운동화와 똑같은 제품을 그 리셀 플랫폼 이제 우리 크림 같은 크림이죠, 이제 네, 크림. 리셀 플랫폼에서 280만 원에 구매해서 새 상품을 이제 그 소비자한테 네네. 주는 식으로 이제 어찌어찌 무마를 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반란이 우리가 그러면 가품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갖추겠다. 그리고 검수 꼼꼼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5월 달에 터지고 나서 10월 달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졌던 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트시 후드 그쵸, 집업이었는데 이 수트시도 굉장히 비싼 그쵸. 뭐 후드 집업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란에서 구매한 소비자가 이게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서 이거를 반품하려고 갔더니 반품 배송비만 8만 원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크림이라는 그 리셀 그쵸. 한정판 리셀 플랫폼이죠, 플랫폼에 거기도. 이제 판매를 한 거 올린 건데 거기도 이제 이런 가품이냐 아니냐를 이제 꼼꼼하게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크림에서 이게
가품이다라고 이제 거군요.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뭐 크림이 보통 이제 이런 가품을 판매를 시도한 소비자한테는 좀 이렇게 벌금을 물려요. 그게 이제 51,000원이 페널티가 부과가 됐고 네. 이 소비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반란에 항의를 한 반란의 거죠. 항의겠죠, 그럼. 그래서 반란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해놓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200% 선보상을 해준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워낙에 이제 이 명품 브랜드 본사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반란의 입점해 있는 셀러들이 판매하는 제품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긴 했었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신뢰도가 좀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러면 병행 수입이 본사랑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사실 병행 수입하는 셀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반란이 약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지난 24일이었나요? 24일부터 정산 지연 사태, 정산을 못 해주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자꾸 펼쳐져서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명품을 수요하는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런 이제 가품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신뢰도 좀 타격을 입고 이 명품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제 면세점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맞는데 그 반란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그 대금 이제 셀러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통상은 뭐 이제 지급 주기가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보통은 한 2주 단위로 판매된 걸 정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24일에 정산해줘야 될 시기에 정산을 못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셀러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게.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반란 측의 그때 해명은 이랬어요. 정산금을 이제 그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셀러한테 잘못 입금이 된 게 발견이 돼서 지금 정산금을 다시 다 계산하는 중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산정해서 28일에 셀러별로 정산금을 다시 이제 지급하겠다. 공지를 하고 그때 지급 일자도 공유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8일에 결국 그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결제 서비스 다 중단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정산이 지급이 안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페이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 결제 시스템 업체들이 이제 팀원 위메프 사태를 한번 겪어봤기 그쵸. 때문에 일단 이제 결제 서비스를 다 중단한 거죠. 중지시켰군요. 근데 지금 입점업체가 한 1,300개 정도에 이르고 이제 네. 월 평균 거래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니까 미정산 뭐 규모도 굉장히 이제 좀 상당할 거다라는 그렇네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란 측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130억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냐라는 네. 거 보고 있고요. 이게 제2의 팀F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과정들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팀원 그러게요. 위메프도 작년 7월 초에 이제 정산금이 이제 지급이 안 됐을 때 미지급되는 어떤 식으로 상황에. 설명했냐면 우리 시스템 오류가 좀 있어서 일시적인 정산 네네네. 지연이지 우리 유동성이 문제는 거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결국엔 미정산 사태로 터졌죠. 갔잖아요. 그리고 반란도 지금 이제 뭐 정산금 오류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정산을 못했고 그 미정산 사태 전에 대규모로 할인 판매한 것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TMF도 이제 굉장히 할인폭을 늘렸고 특히나 이제 상품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싸게 그거를 팔았죠, 막. 10% 이상씩 이제 싸게 팔아서 일단 이제 현금을 현금 모으려고. 확보하는 뭐 유동성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너무 눈에 띄게 보였고 반란도 작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할인 쿠폰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셀러들한테 수수료를 받지만 그 수수료의 마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할인 쿠폰을 뭐 10%, 20%, 30%짜리를 이제 발행을 그러니까, 하면 그러면은 이건 영마진을 감소하는 남는 게 거거든요. 없는데. 이거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기, 그러니까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정상 사태 터지고 나서는 뭐 이러다 홈플러스처럼 기습 회생 신청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이어졌고 미정산 사태 이후에 이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키고 그 누가 오면 대응할 수 없도록 출근 이것도 안 또 하고.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반란의 본사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공유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미정산 사태 나고서 이제 그 반란 해당 층에 뭐 전 인원 재택근무라는 표지판 이제 네네. 찍어서 이제 기사에 많이 인용이 되긴 했었는데 25일에 그러니까 24일에 미정산 사태 시작됐고 25일에 이제 셀러들이 좀 일부 이제 본사로 찾아와서 뭐 경찰 출동도 하고 이런 소란이 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너무 네. TMF랑 비슷하니까 그러네요. 약간 이 과정에서 좀 시그널도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챘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나쁜 예감은 늘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 그러면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31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서울회생법인에 기업 회생 네네. 절차 신청을 했는데 일단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반란의 모든 채무는 이제 동결이 되고요. 그렇죠. 채권자들은 이제 회생 계획 안에 따라서 이제 빌려줬던 돈을 일부 이제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사실 홈플러스랑 좀 다른 게 홈플러스는 선제적 기업 회생 시청이었기 때문에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거래 채권, 그러니까 사실 셀러들이 받아야 되는 돈은 상거래 채권인 건데 네네. 이거를 이제 못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셀러들이 되게 지금 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뭐 5억 원이다. 그쵸. 뭐 이래서 이제 항의하고 이런 속이 분들이 많은데 타들어가겠네요. 어제 반란이 배포한 입장문을 보니까 뭐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긴 했어요. 뭐 올해 1분기 내에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예상하고는 다르게 추가 자금 확보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좀 변제를 하고 반란의 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아 이게 회생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러니까요. 의구심이 좀 있죠. 그러면서 또 M&A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M&A를 인수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매력이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그죠. 뭐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M&A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겠다. 그러니까 인수 후보자를 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인수자를 찾아서 뭐 이게 주인이 바뀌게 되면 네네. 뭐 이런 상거래 채권도 변제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반란의 설명은 뭐 일단 일반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고 네. 다른 회생 절차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반란의 월 평균 거래액보다는 좀 적은 적다. 수준이라서 그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 보는 거는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는 게 일단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 회사의 이 자산들을 이제 좀 팔아서 네네.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자산도 많지 그럴 게 않은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알짜 그쵸, 부지에 부동산이 그 부동산 자산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거라도 팔아서 변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반란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고객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무형 자산인 그렇네요. 건데 이거의 가치를 실물이 얼마나 없네요. 쳐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무형 데이터의 가치를 쳐줘서 인수할 인수 후보자가 있겠냐. 그러게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장의 분위기고 경기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 데이터만을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게 그죠. 사실 맞아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인수 네. 후보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란은 지금 이런데 다른 플랫폼들도 괜찮습니까? 아까 세 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머트발이라고 불리는 네네. 이제 머스트잇이나 트렌비나 이런 데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후에 명품수요가 줄어든 거 똑같은 업황 악화를 겪었고 네네. 뭐 다 수수료 수입이 전부인 이제 그쵸. 유통 플랫폼 업체인 거거든요. 뭐 취급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을 하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조금 그러게요. 나가서 뭐 뷰티로 확장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있었지만 네. 사실 근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작년에 이 세 업체가 다 이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절에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이제 세 업체의 몸값을 보면 반란이 최고 한 3천억 원 정도로 인정을 받았고 머스잇 같은 경우가 이제 4,500억 원 그리고 트렌비가 2,800억 원 정도로 꽤 높은 몸값을 받았었는데 뭐 그때 당시 세 업체 다 적자였는데도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유니콘이 될 수도 있겠네. 우리가 보통 그러게요. 이제 예. 기업 몸값 한 1조 원 정도면 유니콘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유니콘이 될 수도 있겠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가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가치도 떨어졌고 이 업황이 안 좋아지고 명품 수요가 줄면서 새 업체들이 굉장히 마케팅 경쟁을 심하게 했었어요. 근데 출혈을 그 했군요,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한 것이 반란이었거든요. 또. 그나마 이제 뭐 반란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머스잇이나 트렌비는 조금 이제 구조조정을 했죠. 뭐 머스잇 같은 경우는 압구정 사옥도 팔고 뭐 희망퇴직도 받고 이제 트렌비 같은 경우는 다 중고 명품 거래 이런 쪽으로도 좀 눈길을 돌리고 이랬었는데 반란은 이제 할인 쿠폰을 많이 뿌려서 외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좀 이제 내실이 계속 부실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투자 유치를 한 결과를 좀 보면 네네. 트렌비 같은 경우에 시리즈 2라운드였거든요. 55억 원을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당장 그러게요. 이제 나가는 비용들을 조금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전환사채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주당 20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2022년에
200억 원 시비로 조달했을 때는 최초 전환가액이 61만 원대였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 난 거고, 사실 반란도 이제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긴 했는데 반란 몸값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반란이 투자 유치를 했다고 네. 저희가 저희가 아는 그 실리콘2? 네, 맞아요. 그쪽에서 네, 투자 네. 유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기업 네, 분양을 시작한 그러니까요. 건데 실리콘투라는 것은 화장품 유통기업이고 네네. 이제 코스닥 상장사라서 그 작년에 많이 주가 잘 알려진 갔던 맞아요, 실리콘2. 맞아요. 네. 근데 이 실리콘투한테 전환사채 형태로 이제 1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그때 이제 2월 말에 경영권 매각을 전제로 투자 유치를 받은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실리콘투가 그때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75억 원씩 투자를 하되 지금 이제 75억 원만 입금을 한 상태고 나머지 나머지는? 75억 원은 조건이 좀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조건이죠?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이제 매월 직매입 판매를 통한 매출 비율이 50% 이상일 것. 지금 이제 셀러들을 판매해서 이제 수수료를 얻는 거라면 직매입도 좀 해라라는 거였고 매월 영업의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고 이런 기준을 만족하면 2차분을 집행하겠다고 추가 투자를 했는데 하겠다. 이제 1차분 입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때 전환가액이 그러니까 12 전환가액이 6만 1,171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걸 기업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 그 반란의 기업 가치가 한때 3천억 원 넘게 갔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이 기준하면 292억 원 수준이라서 아이고. 10분의 1 토막 정도 난 그렇네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실리콘2는 좀 상황이 난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실리콘투한테 투자 유치할 때 반란이 낸 자료를 보면 반란의 명품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이제 실리콘투의 글로벌 물류 마케팅 경험을 그러게요.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냈었는데 뭐 바로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실리콘투가 보니까 그 사실 반란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에도 7% 넘게 하락했고 어제 6%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반등해서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던데 네네. 이게 실리콘투가 최근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크레딧한테 한 1,440억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뭐 이제 시설 투자나 이제 빚 갚는 데 얼마 쓰고 네. 이제 반란을 첫 투자처로 정해서 투자를 한 거였는데 아우. 투자하자마자 기업 회생을 첫 선택이 신청했으니까 안 좋았네요. 이제 투자자인 글렌우드한테도 이제 볼 면목이 없는 눈치가 상황이 된 보이겠네요. 거고 네. 이게 문제가 이제 미정산 사태라든가 이런 기업 회생 신청에 대해서 반란이 사전에 실리콘투하고 공유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에 바로 뒤통수를 맞은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참 최근에 뭐 이렇게 쓰러지는 기업들이나 이런 이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홈플러스도 한번 쫙 네. 정리를 해봤지만 최근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뭐 회사들 이런 업체들의 비슷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업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네네.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일단 그러니까 홈플러스도 그렇고 여기도 유통업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러니까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19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사실 유통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계기였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었던 거고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 이후에 유통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엔데믹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할 그쵸. 것이냐는 거를 약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대응을 제때 못하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좀 뒤처지는 면이 좀 있었고 사실 반란만 해도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명품에 대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는 이게 좀 사치품에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내가 명품 가방을 보는 것까지 이런 이제 다 의미부여를 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매장에 가면 사실 그 매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요새 그 이제 대기표 경험도 이제 소비를 그쵸. 하는 거죠. 예. 대기표 끊어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하얀 장갑 끼고 아주 조심스럽게 명품 가방을 꺼내서 가져다 보여주고 주고, 네. 거기서 이제 카드를 긁는 재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좀 자존감을 이제 느끼는 이런 것들도 사실 네네. 이제 그 과정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19 때 이제 외출이나 쇼핑이 이게 불가능했기도 했지만 이 명품을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사치품이라기보다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명품 소비를 시작하고 이런 건데 나를 표현한 수단이라면 이걸 굳이 내가 백화점 가서 뭐 2배 가격을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렴하게 온라인과 반란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비교해보고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인식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사용자들이 많이 잘 늘었던 됐던 것도 건데.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그때야 사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 했었는데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는 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쵸. 막 밖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축제도 가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명품에 쓸 돈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존에 이 명품을 이제 소비했던 뭐 중장년층의 소비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후에 이 경기 사이클에 따른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호응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내리막길을 걸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짰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너무 외형 성장에만 이제 공격적으로 올인했었다라는 게 약간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우리 경기도 어려운 상황 이러면서 유통업체들이 지금 타격을 먼저 막 받으면서 기업 회생 신청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저희가 잘 선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또 산업으로 퍼지기 전에 오늘 또 반란의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권서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해방의 날 D-1 두둥, 트럼프, 로켓맨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뭔가 할 것, 남북 경협주 급등세, 온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캠페인의 타겟, SM, JB금융지주, 두산박해, 코웨이를 거쳐서 이번에는 덴티움입니다. 자, 트럼프 방금 나오던데 이번엔 예외가 없을 것. 못 믿겠는데요? 아니 뭐 변동이 맨날 바뀌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쵸? 예외가 없을 것 해놓고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을 것 해놓고 예외가 없고 멕시코 캐나다 봐준다 했다가 안 봐주고 또 안 봐준다 했다고 또 봐주고 이건 트럼프가 말 그대로 이름대로 게임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원페어 들고 있으면서 풀하우스인 척하고 풀하우스 들고 있으면서 원페어인 척하고 무슨 카드 게임 하듯이 손 뒤집듯이 계속 바꾸니까 시장의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4월 1일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렇게 해방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버려서 쑥쑥 힘 빠지게 할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에까지 화가 났잖아요. 러시아 푸틴한테 화가 났다며요. 그래서 또 할지. 그리고 이란한테는 그렇게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후티가 이란의 뒷배를 타고 있다고 막 공습을 하면서 이 북한은 또 오늘 인정을 해주잖아요. 대핵 보유국이라고. 왜 이렇게 북한한테는 또 관대한 겁니까? 이란이랑 북한이랑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은 완전히 트럼프가 가져온 거다. 사실 가정이란 건 없습니다만 해리스가 정권을 잡았다면 뭐 미국도 그 역사 속에서 여자 대통령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당연히 트럼프가 행정부일 때가 변동성이 심한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변동이 그래서 심합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또 저기 정반대의 흐름이 또 나왔어요. 저렇게. 그렇죠? 다우, S&P 500은 빨간색이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파란색이 나오는 저런 또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다우는 왜 빨간색이 나왔느냐? 밑바닥에서 밑꼬리를 달아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이미 붕괴되었죠.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음봉이 나왔는데요. 봉은 양봉인데 마이너스 약보합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저점 깼죠. 자, S&P 500도 보겠습니다.
다 봉은 양봉으로 밑꼬리를 달긴 달았군요. 그렇죠. S&P 500도 밑꼬리 달았지만 얘도 어쨌든 간에 저점을 붕괴시켰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그렇죠. 회복이 됐네요. 양봉은 위가 종가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밑꼬리 단 양봉이 출현했지만 얘는 이제 이 저점을 깨고 회복을 못했죠. 여기가 종가라고 치더라도 종가가 이 저점을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음봉은 요 밑에가 종가고 그래서 음봉이고 아시죠? 시작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음봉인 거고 시작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올라간 거라서 양봉인 거고 그렇죠? 자, 어쨌든 각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독일도 결국 버티지 못했군요. 자,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이제 61선까지. 확실히 깨졌죠, 이 흐름이. 지금까지 이 2025년도 1월 7일부터 이런 식의 흐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61선이 저기도 안 닿았었고 더 전으로 가야겠죠. 61선이 지금 2001봉으로 그려놔서 안 보여요. 그렇죠? 더 일봉을 땡기던가 주봉, 월봉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2개월 안에는 61선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2개월 만에 61선에 닿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도 결국 음봉이 떨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음봉입니다. 자, 인도도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해방의 날을 앞두고 전부 다 일단 경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상해도 못 피해갔네요.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다른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도 영향을 못 피했어요. 자, 뒤로 가볼게요. 좋은 증시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심천도 한 단계 내려갔죠. 간신히 60일, 121선 이 겹치는 이 자리에 딱 목을 딱 올려놨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니케이랑 대만이 와, 니케이가 완전히 저기 지금 그렇죠? 고드름, 왕고드름 같은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따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한국, 대만, 일본, 그렇죠?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장대 음봉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양봉 나오긴 하는데 되게 작아요. 자, 뒤로 가볼게요. 바로 저게 절벽에서 내려가는 폭포수 같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도 지금 옆에 붙었는데 이게 음봉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코스닥은 더 안 좋네요. 코스닥은 완전히 코스닥은 니케이 대만하고 비슷하죠?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한국, 대만, 일본. 뭐 아시아에서 선진국 증시라고 불리우는 세 개가 다 안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예쁘다고 했잖아요. 예뻐지고 있다고. 그렇죠? 상승 N자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거. 구부러진 이 가장 강한 상승 N자. 이 그 세탁소에 있는 그 옷걸이 그거를 늘리듯이 하는 N자가 제일 강하다고 했죠. 아, 지금 이 모양이 나와버리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진짜 1,500원 한번 터치하려고 이러나요? 이게 그림이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그림은 이 상승 N자 중에 가장 강한 N자이기 때문에 이게 슈팅이 한번 나와서 N자를 완성을 하고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 차트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까지 급등을 해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건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올렸는데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건드렸잖아요.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게까지 2차 관세를 하고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베네수엘라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2차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관세 안 부과 당하려면 물론 막 오로지 석유만 파는 기업들은 그냥 배짜로 사우디 같은 기업은 뭐 딴 거 없잖아요. 사우디에서 무슨 우리 소떡소떡을 만들어서 팔겠어요? 뭘 팔겠어요? 그렇죠? 사우디는 그냥 원유니까 그냥 자기네 나라가 원유가 나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거나 그렇죠? 이런 뭐 반도체를 파는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괜히 베네수엘라산,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다는 이유로 제일 잘 파는 아이템인 왜요? 대만 갖고 온 시가총액 1위가 TSMC 반도체고 일본 니케이 증시의 시가총액 1위가 도요타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는 게 대표 제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차고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괜히 베네수엘라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다가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반도체 자동차에다가 관세 부과당하면 폭탄 관세 부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베네수엘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고 있었으면 다 다른 길을 찾겠죠. 그러니까 그 원유에 대한 그 수급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해버리니까 이제 유가도 올라서 WTI가 $70가 돌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71.48 돌파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수급이 오늘도 좋지가 않죠? 1,330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430억 팔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너무 많이, 크네요. 야, 너무 많이 야, 1조 6천억 팔았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다 사갖고, 이거 기관이 뭐 반 샀다 하지만, 기관 금융투자 이거 의미 없어요. 금융투자는 다 단타잖아요. 이거 봐. 샀다 팔았다. 그 증권사에서 샀다 팔았다 일일 매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인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일 동안 개인이 들고 있는 것만 보세요. 얼마예요, 이게? 1조 3천억, 4천억, 1조 5천억 정도 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주식을 올려준다고요? 개인 투자자들 절대 먹여주지 않습니다, 시장.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수익을 주겠다고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했어요, 이거?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1조 5천억을 들고 있어서 여기서 확 올려준다고요? 개인 투자자한테 누가 복을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를 벗겨먹으려고 외국인 기관이 갖고 노는 시장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를 수가 없는 수급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면은 순매도를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만큼의 달러가, 이만큼의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없어진 만큼 달러 가치가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1,490원 막 이렇게 가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면 뭐예요? 아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원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원화로 표시된 자산 팔겠죠. 달러로 표시된 자산 사고. 그 원화로 표시된 자산 주식 파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계속 이제 그 순환 고리가 계속 그 부분이 작동돼 버리는 거죠. 저게 지금 멈출 기미가 일단 안 보이잖아, 오늘까지도.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미국은 지금 오른 게 꽤 됐죠. 반등을 많이 했어요. 제일 20위 안에서 많이 오른 거 월마트입니다. 3%.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마트 선전했어요. 자, 도쿄입니다. 도쿄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뭐예요? 닌텐도. 11위에 닌텐도가 3%가량 오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이렇게 눈에 튀는 것들만 한번 보면 좋겠죠. 자, 대만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뭐예요? 20위 안에. 이거네요. 12위에 UMC. 파운드리에서 TSMC가 단독 1위고 한 52%, 53%.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2위긴 2위인데 2강은 아니고 한 16, 15밖에 안 돼요. 3위 파운드리가 UMC. 그러니까 대만에서 TSMC, UMC 합쳐버리면 이거 거의 6, 70% 돼버려요. 그렇죠? 파운드리 점유율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띄워놨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기주모테주 오량액 21선 깨졌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상해랑 심천도 절에서 안 좋아요. 자, 닝더스다이 심천, 비아디 심천. 이 지금 심천 13이죠. 비아디가 아직도 21선 지키고 있고요. 닝더스다이는 21선 깨졌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랑 혼다. 자, 도요타랑 혼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락갭 나오고 오늘 하락갭 메우지도 못하고 다시 음봉 떨어지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니케이도 당분간 지금 올라가기 힘듭니다. TSMC 지금 AS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락갭을 얼마 메꾸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니케이, 대만,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야. 하락갭을 오늘 얼마나 메꾸느냐. 하락갭을 빨리 메꿔야 돼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 하락갭 못 메우고 있죠. 자, 일본의 특징입니다. 닌텐도 2.67. 소니도 같이 띄워놨고요. 자, 닌텐도 스위치 지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됐는데 뭐 포켓몬 전설, 리듬 천국, 미라클 스타즈 과거 명작들과 뭐 함께 뭐 공개를 됐다. 어쨌든 가을에 이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UMC입니다. 자, UMC 오늘 갭 상승했죠. UMC ADR도 상장되어 있어요, 미국에. 자, 이 지금 갭 상승해서 이 121선을 뛰어넘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UMC는 이 파운드리에서 TSMC와 대만 업체를 이끄는 투톱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것들입니다. 터치 패널, 2025 상반기 신규 상장 조선 슈퍼박테리아, 치아 치료 임플란트 등. 치아 치료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이 부분이 오르는데, 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져나가서 조금 대장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조그만 기업들이 나중에 좀 꽤 들어왔거든요. 오스테오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덴티움, 레이, 오스코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덴티움이 확실히 확보하게 오르고 있죠. 12%로 압도적으로 오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기대를 했던 덴티움이죠. 자, 덴티움 오늘 8만 원 돌파하면서 85,500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온라인 자산운용이 또 등장했죠. 온라인 자산운용. 자, 이 지금 주시장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을 하는 회사들인데 다 기억하실 거예요. SM 지분 몇 프로 갖고 흔들었죠, 그때? 단 0.92%. 1% 갖고 이수만 회장의 자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걸 갖고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사냥꾼 같은 타이틀을 받기에는 너무 저기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아직 이제 초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보다는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 덴티움 지분 7.17%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SM 그리고 JB금융지주에 이어서 코웨이의 주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트럼프가 자꾸 로켓맨하고 친분을 과시하고 이란한테랑 하는 거랑은 다르게 자꾸 북한한테는 약간 우호적으로 핵 대접을 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핵 메달은 핵 로켓맨 말고 급등 메달은 증시 로켓맨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시장이 반등을 해주네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대담에서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사실 엄청 불안한 감정으로 증시를 바라봤거든요. 그렇죠. 양 네. 시장이 3% 눌렸고 뭐 환율도 치솟은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어제의 하락범위를 좀 되돌려주는 현상. 네네. 코스피는 절반 정도 오르고 있고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네. 간밤에 미국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2% 이상으로 빠졌다가 결국은 거의 포함 내지는 다우는 1% 상승했고 나스닥이나 S&P도 뭐 거의 포함적으로 갔잖아요. 이 변동 폈어요. 오늘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주식도 지금 아침에 뭐 한 1.5% 올랐다가 아까 0.4%, 0.6% 정도로 확 또 밀렸다가 네. 그리고 10시 한 40분 정도에 기사 하나 나오면서 또 완전히 반전해서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는 거니까 변동성으로 따지면 못지않게 큰 거죠. 그 미국장은 어저께 빠진 거는 푸시 색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푸시 뭐냐? 트럼프가 웬만해서는 주식을 받들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 우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도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그러니까 받치는 세력, 트럼프라든지 이제는 이제 파월의 푸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그래도 견고하게 받쳐줬었는데 소비자의 심리도 약간 관세 때문에 네. 조금 움츠리다 보니까 소비자의 소비 스pen딩, 소비도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걱정인 거죠. 한마디로 받쳐줄 것이 애매하다는 것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는 이게 너무 점점 많이 빠진 거 아니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 하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20%에서 빠졌을 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보합 계통으로 끝난 거예요. 네. 한국은 오늘은 지금 장에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그 전에 전체 큰 그림에서 이제는 우리 그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됐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다가 네. 다시 또 헌재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많이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사실은 일주일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빠진 그런 이유도 당연하죠.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한독수 국무총 대행께서 거부권 행사에서 실망감으로 1.6% 가다가 1% 이상 돌려놨다가 네. 다시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고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네. 시장의 반응을 좋은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 아까 1.6에서 0.6 간 걸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종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한국을 사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니까 그렇죠? 공매도 개념에서는 2차 전지하고는 다른 거니까 당연히 그 정도 주식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펀더멘틀적으로 어제 그제 오늘 사이에 엄청나게 확인된 새로운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루머는 있었지만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전체적인 이 분위기에 따른 변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이제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테마주가 지금 줄줄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 네네.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그동안 이제 폭삭 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뭐 당파의 그런 계산을 다 떠나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환율에서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1276, 7 가다가 네. 다시 좀 1270이래. 1476 가다가 네.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를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목받을 있을 배경이고 네네. 이런 부분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세 전쟁 이제 시작이다. 네네. 여기에 움츠려들면은 뭐 이제 내성을 키울 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매번 하는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출마하고 되고 직접 이제 행정부 꾸리고 이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참 신경 써야 될 요소이긴 한데 미국 스태그플레이션도 네네. SE 공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스태그라는 것이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는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 마이너스 성장이고 인플레이션은 빨리 안 잡히고 2.5%, 8% 안 내려오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인플레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하죠. 하드 데이터는 아직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시그널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맞아요.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를 뭘로 가리는 거예요?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네. 심리조사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각종 PMI 지수라고 있잖아요. 제조 PMI, 뭐 서비스 PMI 이것도 사실은 네. 데이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50명, 100명, 500명한테 물어봐서 5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심리예요. 그런 게 소프트 데이터고 그것이 나중에 실적으로 넘버로 나오는 게 하드 데이터죠. 그러니까 소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최근까지 데이터가 안 좋았다는 거는 소프트 데이터. 미시간 심리, 소비자 심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PMI 지수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하드 데이터는 뭐죠? 1, 4분기 GDP 넘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후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후행적 나오기 전에 소프트 데이터가 먼저 나가고 3개월,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면은 빠르면 한 5, 6월 달, 늦으면 한 연말 정도의 하드 데이터가 소프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빠지면은 GDP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성장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인플레는 뭡니까? 인플레는 매달 나오는 CPI 넘버, PPI 넘버를 합친 얼마 전에 나온 PC 넘버가 약간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은 아닌데 분명히 향후에는 그게 바뀔 수 있지 않아? 라는 우려, 공포, 약간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니다. 근데 1분기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까지는 주가가 1차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1, 4분기 GDP 넘버가 플러스네. 이렇게 하면서 소프트가 하드 연결되는 건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경제 지표 이런 거 확인할 때도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이런 시간차 순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는 거 또 알려주셨고요. 공매도 전략을 또 네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사실 어제는 반도체가 네네. 공매도의 직격탄을 받긴 했거든요. 뭐 2차 전지 있었지만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하이닉스가 좀 그 부분을 많으니까 예.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그게 많이 맞았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었고 그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대차전지 잔고의 측면에서 하이닉스도 한번 익스포저가 된 거고요. 예. 한미 반도체는 많았어요. 그게 원래. 그런데 뭐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경쟁자가 부상을 많이 했죠. 한화 비전이라고. 세미테. 예, 하나 세미텍이 하나 비전이 잘 있으니까 예. 결국 주가적으로는 하나 비전하고 대별되는 주가의 흐름을 나타나는 것에서 불안한데 마침 또 공매도가 시작되는 날에 딱 걸리다 보니까 아주 직격탄을 많이 맞은 거예요. 네. 오늘도 아마 별로 회복을 못할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펀더멘트 우려가 들어간 거고 하이닉스는 69,000원. 그렇지. 한미 반도체. 예, 오늘도 69,000원. 안 오르고 있죠. 별로. 1% 반등? 1%인데 그 정도 어저께 빠진 게 10%인가 9%니까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둘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어떤 정도와 그 내막을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고 다른 것 중소 소부장들도 이렇게 수급이 약한 종목들은 어저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소부장주들이 반등을 하는 거는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주를 산다, 아까 정치적인 안정 이런 거 하면 대형주를 사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소부장 ETF가 빨리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2차 전지보다는 펀더멘털이 방향이 좋기 때문에 먼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기다리시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SK하이닉스 그래도 뭐 20만 원 선 아직 밑에 있는 거고요. 네네네. 삼성전자 6만 원 선 탈환했다가 이 이슈 때문에 이제 던져가지고 네네네. 5만 9천 원 선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업황을 얘기했다가 바꿨죠.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한 7만 원 선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나 더 떨어지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네네네.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 혹은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조금 더 평단 올리기 위해서 네네. 그래도 되나요? 네, 100불 이하에 사신 분은 가만히 계셔도 될 것 같고요. 140불 정도 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고 지금 심리라고 하면 말이죠. 딥시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알리바바 아저씨가 나와갖고 여기서 아저씨라니까 뭐라 하시는데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이자 예. 아저씨가 얘기하는군요. 저랑 제 동기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넘버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펀더멘털 노이즈가 현실로 바뀔 수 있는 거. 마치 소프트 데이터 하드웨어 바뀌는 거는 5월달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넘버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럼 지금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우리 그 PER 배수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네. 배수를 주냐.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가 9배다, 미국이 20배 하면 어디 주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지금 PER이 한 22배 됩니다. 과거 5년간 평균이 한 33배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런데 22배가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냐는 것은 향후 성장률이 20%도 확신하지 못해요라면 지금도 못 들어가요.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 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30-40% 성장한다고 최소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배 근처 되면은 저가 매수의 세력이 오늘 아침에도 나왔거든요. 물론 비록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20배에서 25배 사이에서는 본인의 그 인베스트먼트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는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고요. 이거는 그 미국이 그 경기 침체로 간다는 그 확신이 아니라면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 정도 20배 근처 가면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5, 6배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140불 헷갈리라는 것은 바로 140불 정도 130불 후반 가려면 PER이 한 30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싸다 비싸다 할 때 20배 초반에서는 안 비싼데 이게 25, 6배 가면 힘들다라는 그거에 적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거처럼 엄청난 파워를 다시 실적으로 보여주는 5월, 6월 되기 전까지는 PER 배수로서 30배 가는 140불대로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나 네. 오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갖고 계시는 그 레인지에 따라 자꾸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담한 대담 나오시는데 워낙 이제 말이 빠르셔가지고 제가 말이 느린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천천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경제 마수도 스피드이기 때문에 네. 잘 듣고 있고요. AI 반도체 관련 전략 우리가 네네.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아까 예. 지금 엔비디아가 있고 또 브로드컴도 있고 예. 그거 후수를 받는 삼성 하이닉스도 있고 TSMC도 있고 하드웨어죠.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입장이 변하진 않았네요. 변하진 않았죠. 예. 물론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빠지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이걸 저가에 사서 한두 달 먹는 게 더 편할 수도 네, 있고 네, 네. 한 두세 달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길다는 것은 6개월 또는 한 1년을 본다면은 소프트웨어가 대세다. 왜? 하드웨어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활용해서 AI를 애플리케이션, 활용하는 네. 측면의 수요는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는 주식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주식들도 최근엔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시계열을 9월 말이나 10월 초 대비하면은 미국장은 결국은 빠진 상태인데 네. 6개월 정도 하면 대부분 다 올라온 상태예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독일 회사인데 셉이라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죠. 우리 ERP 시스템의 독일 회사. 독일의 마치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런 주식 같은 거. 아니면 뭐 보안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뭐 포티넷이라든가 팔로알토가 저기 우리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정을 많이 받으면 그것도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긴 세열에서는 괜찮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몇 가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약간은 믹스할 필요도 있고 이런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얘기를 꼭 하나씩 여쭤보게 되는데 중국. 네. 네. 그 자율주행차 쪽에요. 네네네. 반도체 이쪽. 워낙 가끔 너무 부럽거든요. 그냥 중국은 워낙 이제 덩치가 큰데 거대 자본도 있고 그렇죠. 그 정부에서 밀어주는 힘도 엄청 막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본이 있다 보면은 뭐 잘 살게 되거든요. 네, 연구도 네.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네. 포함해서 이게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각심 문제가 아니고 네.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술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견주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경쟁할 수가 없고요. 네.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그 니치 마켓 내지는 거기서의 협력 관계 이런 거는 모색해야 되는 부품, 단계. 단,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센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카메라 렌즈라든지 이런 거 계통이고요. 라이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고 반도체는 걔네들이 잘 쓰면 좋은데 그 자율주행차가요 의외로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수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AI를 가지고 딥시크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크게 발전할 때 거기에는 메모리가 탁탁탁 저기 HBM이건 아니면 뭐 소캠의 PC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로봇 이전에 자율주행차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인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중국도 그 BYD 포함해서 뭐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역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수혜가 오겠죠. 기술적인 격차는 글쎄요, 뭐 우리가 한 3년은 최소한 뒤진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그쪽으로는 좀 희망을 좀 희망을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네. 장이 그 미국 장이 빠질 때 빠져서 싸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600 이하에서는 우리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싼데 테크주만 딱 보면 말이죠.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거 말고 네. 테크주만 딱 보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주식에 그 현금이 빠져나온다 하자고요. 이미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메모리 출회가 될 때. 네, 그게 어디로 갈까요? 한국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만만치 않게 그 끌어당기는 지금 말씀 자율주행이고 이런 쪽에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에 로봇까지 포함해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우리한테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그 중국장을 얘기하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 있다. 우리는 무조건 메모리 쪽이 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은 이제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뒤편이고 네,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강자인 메모리 시장에서 네네. 승부수를 띄우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시장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런데도 못 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힘이 없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2차 전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태풍 속에서도 배터리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의 의견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참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매도 첫날부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 포스코 퓨처엠 6.38, 에코프로가 12% 넘게 하락했고 에코프로 BM도 7%.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들, 다른 종목들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만 못 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 중이고요.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에 타격이 되는 2차 전지인데 때마침 날짜에 맞춰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31일 날 리포트를 발행해서 한병화 연구위원은 2차 전지가 오히려 지금 기회이다. 1분기의 저점이고 그다음부터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이 트럼프 관세가 K배터리에게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K배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미국 내에서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의 전체 전기차를 보니까 대부분 미국, 64% 정도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나머지는 뭐 멕시코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차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뭡니까?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이 비중을 점점 늘려서 대부분의 자동차를 미국 안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판매된 2024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업체별 미국 내에서 얼마나 생산하는지 비중을 분석해 봤더니 테슬라나 리비안,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의 브랜드는 100% 미국에서 만들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거의 80% 넘게 전기차만입니다. 전기차만 봤을 때는 거의 80% 넘게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뭐 스텔란티스, GM, 포드 당연히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은 유럽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뀔 거랍니다. 유럽 차들도 결국에 이 관세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유럽 업체들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분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K배터리가 왜 유리하나? 유럽 업체가 미국 전기차 생산 비중이 지금 10에서 20%에 불과한 상황인데 만약에 관세 전쟁이 트럼프가 계속 때리고 유럽도 뭔가 반격을 하고 계속 장기전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도 결국에는 미국으로 전기차 공장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두 자국이나 자국 대륙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그리고 판매 이런 구조로 전환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700기가와트시 이상 대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설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은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차들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배터리를 어디다 달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찾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에다 LG 엔솔이라든지 SK온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납품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K배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논리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언뜻 보기에는 뭐 정체되고 쾌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테슬라의 부진 정도가 이 시장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 테슬라만 부진하지 나머지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보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니까 나머지 업체들 2025년 1월과 2월에 판매 증가율이 40%, 80%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면 테슬라 제외하면 1월 달에 증가율이 50% 넘게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정치적인 위기나 일론 머스크 때문에 판매량이 부진 아니면 신차가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이지 나머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는 올해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가 이제 1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의 판매는 전체 판매 아직 11%밖에 되지 않았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초기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병화 연구위원, 재작년에 배터리 2차 전지가 엄청난 급등을 할 때 그때 셀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점일 때 오히려 바이를 하고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맞아떨어질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는 흐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일 낙폭 과대였잖아요. 이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 때문에 오늘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